네,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가에 대한 신용 등급도 하향 조정되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부분들 확인해 봐야겠죠? 네, 어제였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이제 트리플 C 플러스까지 내리면서 일단 시장에서의 큰 충격이 됐는데요. 앞서 뉴스에서도 살펴봤지만 IMF의 자금 상황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번지면서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스가 다시금 시장의 문제거리로 등장하게 되는 건지 MTN의 김정은 연구위원과 함께 정확히 분석해 보도록 하죠. 위원님. 네, 뭐 이 얘기는 저도 더 얘기하기가 좀 이제는 좀 물릴 정도로 물린 그런 주제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리스만 문제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 국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의 문제는 뭐 관련해서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유로존을 이탈하고 유로화를 안 쓸 것이냐 그 문제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의 대표적인 이제 지표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스 국립은행의 지금 일봉이 전저점 부근까지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디폴트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주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러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다만 비교를 해보면 유럽 주요국들, 우리가 흔히 불렀던 남유럽 국가였던 이탈리아와 그 스페인과도 최근에는 흐름을 달리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만 지금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을 제외하고 추세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런 흐름이라면 결국은 유럽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기 지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독일과 함께 남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경기 선행 지수나 최근의 소비 심리 지수라든지 아니면 또 스페인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수출 기업들의 제조업 상황도 굉장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 여러 지표들이 모두 안 좋아지면서 신용도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와 관련된 문제는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시장 영향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여전히 그 의견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가 정말 강짜를 부려야 되는데 과연 그런 강짜를 부릴 만한 체력과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디폴트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스가 시장에 대한 영향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그렇다면 정말 유럽 시장을 흔들 만한 또 다른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에서 오히려 우려하고 있는 바는 그리스가 아니라 QE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유로존의 조정은 그리스는 빌미일 뿐 실제로 이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유로존에서 의외로 마이너스 채권,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가격에 손해를 보고 사는 그런 채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3월 초반만 하더라도 한 5%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 4월 달 들어서 10%까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죠. 정상 채권의 양에 비하면 아직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중이 점점 계속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채권은 QE 대상이 아니거든요. 국가별로 살펴봤을 때 지금 보면 독일은 거의 70%에 육박하는 것이 마이너스 채권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절반 정도, 네덜란드는 절반 넘어섰고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상대적으로 재정이 굉장히 건전하다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50% 이상이 마이너스 국채입니다. 근데 QE가 한 달에 600억 유로씩 계속 국채를 사야 되는데 살 국채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 국채를 살까요? 아니면 지금 등급이 안 되는 위험 국가들의 국채를 사야 될까요? 그 부분까지 가게 되면 그건 또 유로존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QE 정책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혹은 지속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위기 신호가 감지될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어저께 드라기가 적극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제 우리가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 보다시피 유로존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고 QE 시스템에 대한 우려 자체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ECB에서 양적 완화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월간 그 매입 규모를 지킬 수 있는지 여부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유로존 증시를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이슈도 보도록 하죠. 앞서서 러시아가 2년 내 경제를 회복하겠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자신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2년 내에 회복할지 여부는 조금 뭐 미지수인 상황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체가 뭐 다시다시피 유가 가격에 목매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유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된 그림, 즉 러시아 ETF를 보시면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루블화 흐름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계속 내려갔던 것이 되돌리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인데 33개 기관에 올해 4분기 유가 전망을 물어봤더니 이게 이제 과연 전망치가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가장 높게 본 데가 80달러가 넘고요. 가장 낮게 보는 데 50달러, 30달러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문가의 최근의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수준이 낮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전문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건데 기본은 뭐냐면 기본적인 전제는 어쨌든 지금보다는 유가가 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르는 근거는 뭐냐면 미국을 비롯한 비오펙 국가에서 이제 산유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건데요.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 거의 사상 최고치를 그리고 있는데도 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이제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생산량과 함께 재고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벌써 유가는 그것을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유가의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 유가의 방향은 어쨌든 바닥을 치고 조금씩은 올라갈 것이다. 컨센서스는 한 60달러에서 70달러 정도의 수준에 머물 것이다가 지금 대부분의 컨센서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림에서의 평균값도 한 60달러 초반 정도의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러시아가 어쨌든 4분기로 가면서 유가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니까 경제 실물이 조금씩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든 말든 우리가 뭐가 좋아지느냐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러시아 수출 비중이 가장 많은 건 자동차 부품, 조선 부품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 경제가 좋아지면서 다시 조금 좋아진다면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자동차 부품사라든지 자동차 주가가 일부분 회복되는데 도움은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가 예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 가입자가 늘어났다라는 평가 속에서 오늘장 18%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사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환율 효과를 제외한다면 예상치를 넘어선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넷플릭스 효과는 컨텐츠의 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두 분이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하우스 오브 카드가 지금 시즌2가 이미 끝났고요. 시즌3의 예고편이 나와 있죠. 케빈 스페이시라고 하는 뭐 명배우의 연기도 물론 일품이지만 제가 보기엔 다른 배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빅히트작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뭐 시즌1을 다 보진 못했는데 한번 보면 뭐 하루를 그냥 지나고서라도 보고 싶을 만큼 끌리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컨텐츠가 나오면서 넷플릭스의 주가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컨텐츠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게 더 중요하죠. 넷플릭스가 그동안 다 다른데 방송국의 유명한 것들을 스트리밍으로 끌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런칭하는 정도, VOD로 런칭하는 정도였는데 스스로 만든 컨텐츠가 이렇게 대박을 치면서 결국은 크게 한 발 나갈 수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고가 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 콘텐츠의 힘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넷플릭스를 따라가는 CJ ENM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현재 해외 진출을 계속 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어느 정도는 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CJ ENM의 콘텐츠 판매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분기별로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적어도 빅히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늘고 있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포맷도 수출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넷플릭스와 비슷한 모양새로 가고 있다라는 것. 물론 사업 분야는 완전히 다르지만 전체적인 콘텐츠를 중시하고 콘텐츠의 매출이 확대되는 그런 모양새는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CJ램의 최대 문제점이 뭐냐? 지금 중소형 PP사들보다도 이익이 안 난다라는 거죠.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작비를 보시면 공중파보다도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시청률은 그거보다는 아직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효율적인 비용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 옆쪽에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매출에 비해서 이익률이 너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J E&M의 최대 약점은 이익률인데 이게 이제는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애널리스트들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익률만 조금씩 올라가고 비용 통제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CJ E&M의 아마 이익 회복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상의 문제인지 정말 뭐 방송 시스템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만 개선될 경우 이익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다음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CJ 미디어의 가장 메인스트림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CJ E&M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게임과 관련된 또 영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와 관련된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제작과 유통의 핵심이 CJ E&M이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장기적인 매수 관점은 저는 여전히 유지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부양된 만큼 이 가격에서 공격적으로 덤벼들기보다는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이슈들과 함께 또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솔직 담백한 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동상이몽 돌직구 함께하시죠.